이슈와에 대해 최진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나흘 만에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15,000선을 되찾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 우려가 없이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읽히며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요. 전일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 쪽 지표가 어떤 지표가 좋아졌을까요?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은 반등세를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개장 초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글로벌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세를 띄었지만 결국 지표 개선 호재를 바탕으로 나흘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1.2%가량 올라 하루 만에 15,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날 나온 미 경제 지표는 모두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올라 석 달 내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했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3만 4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 12,000건이나 줄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5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 약세 덕에 전월 대비 0.6% 하락하며 석 달 연속 내렸고요. 4월 기업들의 재고도 예상대로 전월 대비 0.3% 늘어났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최근의 랠리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비해 과도했다는 인식이 미국 출구 전략과 함께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결국 미국의 지표 개선 소식이 이를 상쇄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독일만 0.6%가량 밀렸고 프랑스와 영국은 0.1%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다 급락했는데 간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멀쩡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예상 시초가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큰 폭의 반등까지는 어렵겠지만요. 자, 오늘 개장 5분 전 정도인데요.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장에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셔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전일 대현 포함해서 한 주간 시초가 공략주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사실 길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도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시장의 어떤 하락세가 좀 굉장히 완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보면 미드플렉스하고 넥센타이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드플렉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 또 글로벌 업종에 대한 대비 자포사 메리트, 그리고 개봉작에 대한 흥행 돌풍이 지속되고 있는 점,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고 또 5,700원 이상의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000원대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넥센타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확실한 부분들은 좀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업종들하고 제약 업종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넥센타이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보유 전략 또는 또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두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바로 2,000원, 제가 초반 2,000원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대여는 사실 최근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어제 지정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지정됐었는데 원칙은 손절입니다만 일단 오늘 정도에 한번 주가 보시고
재공략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밸류에이션이라도 있는 그런 상황에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어제 개파락했을 때 대여는 거의 뭐 시가 부근에서 손절 처리가 됐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시초가 공략 종목 하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원익 IPS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익 IPS는 반도체용 그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测 장비 전문 업체고요. 반도체 장비라든가 LCD 장비, 태양광 소라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과 이제 FPD 사업, 통합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든가 이 태양광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제품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기상 장비와 드라이 에처 이런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 정도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실적으로 좀 기대감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5.5세대 아무래도 설비를 공격적으로 좀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2년 이런 원익 IPS의 부진을 딛고 올해 2분기부터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예상하고 흘러간 모습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고 2분기가 46억의 흑자 전환을 하고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는 100억 이상의 이익 창출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최근의 조정 기회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반도체 설비 투자의 수혜 역시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매출액은 3,028억, 영업이익은 21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30%와 60% 이상을 전망하고 있고 순이익이 210억으로 470%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중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과거에 고점 수준인 PBR 2.1배 이상을 적용받았을 때 7,000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지난 2010년과 2011년 평균 PR이 40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10,000원대 이상의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기관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월 초부터 누적적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 IPS 주목하셨는데 가격 대응 설명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7,700원과 7,800원, 손절가는 7,000원 하에서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는 생각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견조한 흐름인데 전고점 정도 목표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13일) (6월 14일) 금요일 우리 시장 열렸습니다. 전일 사실 검은 목요일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관련해 역시 비차익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일본 증시의 폭락과 중국장의 급락 모두 다 이슈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신흥시장의 자금만 엑소더스가 됐을 뿐 역시 선진시장인 유럽과 미국 쪽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한다 해도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구원투수로 올라와 줘야 될 텐데요. 지금 막창이 열린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 상세하게 브리핑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두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일 외국인들의 1조가량의 투매가 나와서 시장이 연중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1880 라인에서 오늘 얼마나 올라오고 있나요? 네, 오늘 뭐 살짝 반등해서 뭐 1895포인트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1900선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느 정도 갭상승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을 좀 빠지게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약하긴 하지만 좀 반등을 좀 모색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 내외 1.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기타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운수장비 업종들 좀 더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또한 이제 32,000원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0.3%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오늘 당연히 이제 통신주가 역시나 좀 코스피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정유주들이 약간의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거래소에서는 이제 개인이 오늘도 좀 사고 있네요. 한 200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장 초반이긴 하지만 36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관이 나머지 한 100억 원 정도를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상황이 수급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15,000원을 좀 지지해주고 그 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1900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연중 최저치였는데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소폭의 갭상승했고 1890선대 중반 출발했고요. 우리 니케이의 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 전일에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었죠. 6% 이상 폭락세를 띄었는데 2% 이상 역시 갭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12,770 라인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도쿄 증시도 우리와 함께 반등 쪽으로 일단 무게를 주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일단 나와야 확실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540선 아주 아슬아슬했었는데 기술적으로 121선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었죠. 네, 최근에 와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 위에서 조금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행보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0.98%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 그 하락폭을 다시 만회를 하게 되면서 0.9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5.98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1%까지 현재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도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일본 시장 전체도 현재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최근에 와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동반적인 매도가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좀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었지만은 기관이 개인과 동반해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코스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에 540포인트를 좀 지키려는 그런 흐름이 정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들은 301억 그리고 기관은 9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만 유일하게 1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마이너스 7억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1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중에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지 여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좀 오늘도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된다면 어느 섹터를 더 한번 매도를 할 것인가,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어떤 동향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외국인들이 IT 섹터에서 이제 17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 한 89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특히나 IT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한 8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IT 어떤 대부분 어떤 매도가 좀 실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반도체 그리고 제약 섹터 쪽에서 매도가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태용이 지금 이제 0.5% 내외 현재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홈쇼핑, 그리고 성강밴드, 성강밴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차바이온드 1% 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유니슨도 현재 1.6% 그리고 포스코 IC도 지금 현재 1.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한 0.7%, 8% 정도 갭상승 출발했고, 코스닥이 1%가량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에 폭락한 일본 증시는 우리보다 약간 더 큰 2% 갭상 출발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고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작전을 어떻게 짜주실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등폭이 마음에 드시는지, 오늘 어떤 작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어제 뭐 거의 폭경 수준의 하락이 좀 나왔었죠. 네. 심리적 지지 라인인 1900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코스피의 종가가 장중 저점으로 끝났죠. 결국에는 뭐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실무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겹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5거래 연속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조넣게 팔아치우면서 자본 유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뉴욕 증시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죠.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에서는 좀 지지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측 첫 번째 동그라미가 2011년 9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급락한 주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유럽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한 2012년 7월의 모습인데,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이 검정색 선이 보이시죠? 이 검정색 선이 200주봉선입니다. 200주봉선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강한 장기 이평선인데, 그동안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이나 유럽발 악재가 나왔을 때 이 검정색 선이 200주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뭐 세 번째 동그라미가 현재 코스피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이 200주봉선을 간신히 현재 걸쳐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이 시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악재도 이 200주봉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지만 걸쳐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주봉선이 1876포인트입니다. 1876포인트인데, 일단 일시적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게 좀 나와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월봉 차트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형광색 선이 60월봉선입니다. 이 60월봉선이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유럽발 악재 때 이 60월봉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왜 월봉 차트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주봉 차트에서 200주봉선 차트가 우상향으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셨었죠. 이 60월봉 차트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200주봉선의 가격권인 1870포인트 부근에서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평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 한 주로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아랫꼬리 없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다시 되밀리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오늘 장 후반까지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추가 언급이 좀 나올 때까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00포인트 후반대 그리고 1950포인트에서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의 유동성 장세로 증시 과열에 따른 부담이 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 매매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지속적으로 제가 53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보자고 했던 이유도요, 이 530포인트가 34주봉선인데 이 34주봉선을 이탈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520포인트, 510포인트까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스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 53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도록 하시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이 오버나이트에서 들고 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란 종목을 매수해서 3% 수익이 났다면, 어제장이 수익이 좀 나왔다면 오늘 바로 시장에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처럼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다음날까지 넘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해서 바로 2-3%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수익 시전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 매매 가능한 종목들만 좀 쭉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코데지 컴바인, 피델릭스, 로켓전기, 그리고 IT 부품주들인데, 이 코데지 컴바인은 엊그제 장대 양봉 이후에 어제 십자형 도치의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현재 60일, 120일 저항 구간에서의 장 영향 때문에 한 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400원대를 1차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피델릭스, 로켓전기 단기 지지선 매매니까 그러니까 이 피델릭스는 현재 121선에서 윗꼬리 양복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셔서 3,100원 정도 윗꼬리 상승폭 3-4% 정도 보시고 빠르게 수익 시장하는 전략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 강하게 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그동안에 동반 하락했던 IT 부품주들 상당히 많죠. 뭐 에스맥이라든지 크루셜텍, 일진 디스플레이 등등 뭐 이런 IT 부품주들도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 성격으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말고요. 상당히 좀 많으니까 각자 한번 챙겨보시고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따라 원달러 환율이 오래간만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급등한 것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일까요? 아니면 뭔가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는 얘기일까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주식의 뒤에서 이 모든 시장의 판매 키를 쥐고 있는 환시장 얘기를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특별히 모실 분은 NH농협선물에 계시는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님이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좀 전화를 드려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따라 원달러 환율이 일단 급락하는데 NDF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죠.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변수에 휘둘리고 특히 연준의 QE 축소론이 지난 5월 초부터 이렇게 부각되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금 에리나 잉크께서 이렇게 환율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금융시장의 종사자들은 또 원래 전통적으로 환율 이상으로 금리의 변동을 이른바 지각 변동에 비유할 만큼 무엇보다도 역시 시장 가격 변수에 있어서 금리가 가장 묵직한 변수라고 하겠는데요. 최근 30년에 걸친 채권 강세장이 끝났다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의 돈 풀기 이 양적 완화가 축소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의 좀 난폭하기도 하고 좀 아마추어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어설픈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의 후폭풍이 또 JGB 일본 국채 수익률의 급등과 또 니케이 급락으로 나타납니다만 시장은 지금 어제 결국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꼿꼿한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음 주 FOMC 18일날 끝나는 FOMC에 대해서 기대감을 다시 표출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연준의 나팔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존 힐슨레스 연준 출입 기자 월스트저널 소속인데요. 결국은 다시 또 시장을 달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았는데 연준으로서는 무제한 이렇게 양적 완화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키워나가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흔히들 하는 비유로 이제 마약 그만 끊고 건전한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놀라는 모습 그거 없이나 힘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연준으로는 또다시 이렇게 시장을 또 이렇게 추스를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환율만 봐서는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달러원 환율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역의 세력들은 달러 인덱스로 대변될 수 있는 글로벌 달러 시세에 따라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달러 매수, 달러가 약세로 돌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유로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달러에는 크게 103엔까지 갔던 것이 95엔까지 밀리는 즉 달러 약세이다 보니까
그동안 달러 강세에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던 외국인들은 털어내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 일주일 사이에 3조 원 넘게 팔아제끼는 주식에서 외국인들의 역송금 수요, 이런 것들이 또 불안감과 더불어서 또 양적 완화 축소론과 더불어서 달러 시장을 매수세가 부딪히면서 환율은 사실 지금은 빠져줘야 할 시점인데 못 빠지고 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또 제한적인 오름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안정적인 최근에 시장의 불안한 모습에 대해서 좀 안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 어제 뉴욕 증시의 신호였고, 그 신호가 또 외환시장에서 또 이렇게 밤사이 엔드F 시장에서부터 해서 오늘 스팟 시장까지 일단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엔원 환율은, 달러엔 환율이 최근 급락하면서 엔원 환율은 뭐 1200원도 어제 잠시 올라서기도 할 만큼 이 재정 환율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인데요. 환율만큼은 우리가 과거 이렇게 위기 상황 때에처럼 우리의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균형 내지는 적자로 돌아서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탄탄한 흑자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환율 변수만큼은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정말 시장 쫓아가기가 힘드네요. 뭐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한 1110원, 그리고 위로는 전고점이기도 한 뭐 1138원, 뭐 그렇다면 1140원, 1110과 1140의 이 30원 좁은 박스 안에서 조만간에 아마 위든 아래든 열릴 것입니다. 그쪽에 따라서 환율은 좀 중기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진우 센터장님의 의견은 위쪽이십니까? 아래쪽이십니까?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봐서는 우리 환율이 달러 환율 자체적으로 지금 크게 움직일 만한 수급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달러가 남아 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나 건설업체들의 조선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늘면서 물량 압박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는 이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최근 우리가 관찰했던 신흥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겠고요. 우리 환율은 뭐 지금 그렇게도 보입니다만, 또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서 이제 위로 더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우리 그짓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멀리 1997년에도 해봤고, 뭐 가까이는 2008년에도 해봤고 한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널뛰는 환율, 뚜껑 열리는 환율, 이런 모습들에서는 이제 탈피하고, 지금 화면에도 차트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 외환시장은 이런저런 학습 효과도 거치면서 또 이렇게 당국의 정부의 노력까지도 이렇게 가세하면서 상당히 세계에서도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보이는 그런 통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뭐 이렇게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부분을 계속 이제 관찰하면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수급 요인인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환율이 크게 뛰어오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하락 압력이 있다라고 보겠으나,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뭐 한국을 팔고 나갈 듯한 던지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환율은 또 뜰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인데 조금 이렇게 판단을 유보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너무 뭐 숨가쁘게 시장이 요즘은 그러네요. 진짜 뭐 서푼짜리 시장에 뭐 하루살이 비우라더니만 무슨 한 가지 이유나 패러다임으로 시장 흐름을 갖다 이틀이나 사흘도 연속 설명을 못 합니다. 어제 설명이 다르고 오늘 설명이 달라지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또 버냉키 큰형님이 또 어떻게 시장을 다독거릴런지 요즘 많이 좀 지치고 늙어 보이던데 한번 이번 6월 FMC 여기서 지금 뭐 8월 조기 퇴임설도 나돌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좀 뭐랄까요, 리더십의 공백이 좀 크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미국은 지금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총재의 버냉키 의장의 후임이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새롭게 이제 뭐 오래된 현상들이긴 합니다만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좀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베 총리나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번에 그냥 완전히 눈치를 챘죠. 저 사람들은 정치꾼이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그리고 저들의 정책이 무슨 잘 준비된 그런 시나리오이기보다는 7월 참여 선거를 앞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들의 정책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한 문장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큰 기대를 걸 것은 못 된다 하고 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 화두로 온 세상 갖다 이렇게 이끌어왔던 버냉키 의장 결자 해지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그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시장의 충격은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번 6월 FOMC 다음 주 월화 버냉키와 연준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제일 큰 영향력과 또 이런 힘을 갖춘다고 본다면은 한번 또 믿어보죠. 뭐 시장 이 정도면 피 많이 흘렸습니다. 5월 6월 동안에 이 정도의 주가 급락과 이 정도의 금리 시장 금리의 상승이라면요. 네. 참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참 이게 힘든 그런 국면이었는데 네. 여기서 더 뭐 혼란으로 몰고 간다면 이거는 뭐 좀 뭐랄까요. 다시 일어서기 힘든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다독거리는 쪽일 것이고 시장도 믿었지 않더라도 일단 이번에는 연준의 그 다독거림에 또 호응하면서 조금 숨 돌리는 그런 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다음 주 FOMC 회의가 좀 기다려진달까 걱정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냉키 조금 좀 수척해 보이지만 한 번 더 믿어보자. 일본 리더십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버냉키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박스권 전망하셨는데 향후에 FOMC 이후에 한 번 더 방향성 잡을 때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외환 쪽 얘기 들려주셔서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앞서 6일 동안 5조를 투매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1조를 팔았던 외국인인데요. 오늘까지도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셀 코리아, 우리 시장을 포함한 신흥자금의 짐 챙기기가 시작된 것일까요? 네, 무엇보다 큰 그림 얘기를 지루하지만 상관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오를 만한 종목의 숫자는 현격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식을 사놓고도 안 빠졌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거 정말 주식 투자하는 거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큰 그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셀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단 매도 강도는 좀 준 것도 같은데요. 매도 강도는 줄었지만 일단 뭐 계속해서 6거래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만기일 이후에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현물을 1조 원 가까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외국인들이 셀코리아가 아니거나 뭔가 포지션을 정리를 한 것이 맞다면 오늘은 좀 매수로 돌아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강도 자체가 좀 평소보다는 약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후장으로 가면서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예전 며칠 전보다는 뭐 바로 어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뭐 0.7% 정도 상승을 해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셀코리아라고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확실히 외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이제 물량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뱅가드 펀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디 이제 FOMC 회의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매도 강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매도가 계속되더라도 FOMC 이후에는 좀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 반등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이어진다. 삼성전자 주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같이 다르게 가는 부분인데 역시 셀코리아 쪽에 어떻게 한 표를 더 던지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인 매도가 좀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흥시장 자체 자금이 다 지금 동반해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변수 두 가지가 조금 합쳐서 복합적으로 이제 그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IT 섹터 전체적으로 최근에 매도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안 좋은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5일 동안 3.2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3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8.2조 정도 되는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나왔던 그 매도 금액이 한 3.2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올해 3월 달 이후에 나왔던 8조 중에서 지금 현재 40% 넘는 자금이 지금 일주일 동안 현재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약해질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매도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그 마감 쪽에서 제가 한국 CDS 프리미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 신흥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FOMC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국가의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머징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 대한 이런 양적 완화된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이제는 멈출 것이다. 이건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뱅가드 어떤 물량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했었지만 그 예상도 좀 틀렸고요. 그렇다면 어떤 대외적인 변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체적인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통신업종이라든지 휴뇨 같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업종 외에, 대형 수주주들을 봤을 때, IT 면에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만한 업종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IT 업종인데, 이 IT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외국인의 매도는 다시 한번 출회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일단은 삼성전자 문제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지금 현재 JP모간인지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판매 목표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6천만 대까지 상당히 깎아내리고 있던데 이런 우려감을 좀 빠르게 해소시키지 않는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눈에 띄네요. 오늘따라 한 2%대 후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좀 독보적으로 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슈가 있나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반사 효과로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오늘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나이지리아에 30억 불짜리, 무려 30억 불짜리 원유, 저장과 생산과, 하역까지 할 수 있는, FPSO 시설을 수주를 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원래 수주가 거의 지금 현대중공업으로 정해져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나이지리아에서 그쪽 해양 플랜트 쪽 말고 지상 플랜트 쪽에서도 한 2개 정도를 이미 수주를 받았었고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우선 협상자로 두고 좀 나이지리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게 협상 기간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전략을 좀 잘 썼습니다. 턴키 형식으로 좀 납품이 돼 가고 있고요. 턴키 형식으로 계약이 됐고 생산기지 자체를 그쪽에서 좀 건립을 하고 그쪽의 인력을 좀 사용하는 등 나이지리아 정부에 좀 좋은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좀 수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주가 꽤 큰 금액이다 보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이후 전일 추가적인 급락까지 보였던 유중의 후폭풍 시달렸던 게임빌 오늘은 반등한다죠? 네, 게임빌 이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녹스, 게임빌 둘 다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녹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게임빌은 상당히 크게 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첫 번째적인 부분을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 시설 투자, 이녹스 어떤 게임빌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 투자, 눈에 안 보이는 시설 투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상반된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 장비업체들 시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유형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자산 가치 부분을 논할 수가 있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 게임비라든지 어떤 포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 눈에 안 보이는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로 먼저 작용했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근거는 오늘 뭐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오늘 유상증자했던 내용물들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뭐 M&A 같은 어떤 자금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어떤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사용처에 대한 뚜렷한 그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악재가 된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뒤에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거 보통 뭐 보게 된다면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로 조금 시장이 오인이 조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어떤 적극적인 구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게임빌이 유상증자를 한 것에 대한 조금 한 것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M&A 그 사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반등이 큰 폭으로 좀 이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이틀 동안 급락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반등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뭐 반등이 나오지가 않더라도 이런 M&A 사용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구명 이후에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상증자 물량 그리고 유상증자 실시되고 난 이후에 좀 반등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제한이 되는가 그리고 유상증자 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액만큼의 어떤 프리미엄 소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떤 주가에 대한 선방이 나올 것인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분위기만 좀 전해드리면요.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 좀 오르고 있고요. SBI 글로벌이 감자 결정하면서 10대 무상 감자 나왔는데 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밖에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전일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비차익까지 포함해서 투매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4,500억가량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었고요. 밖에 이베 그리고 이마트, 현대차, LG전자 팔았습니다. 산 쪽은 역시 1등이 SK하이닉스였고 최근에 대림산업 매수가 계속 들어오네요. 어제 통신주 가운데 SKT를 외국인이 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정리했습니다. 5천억 가까이 방어가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기관은 매도 네 번째 보십시오. 대림산업을 사지 않았는데 기관은 또 SKT를 안 사고 LG U+ 어제 신고가 냈는데 기관이 끌어올렸군요. 삼성전자 방어도 계속된 모습이지만 역시 레버리지 팔고 코덱스 200 사는 이런 패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석 들어보죠. 일단 뭐 외국인이 워낙에 좀 현물을 많이 팔다 보니까 네. 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좀 반대로 가는 포지션을 밖에 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외국인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꾸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2% 정도 좀 밀려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가 전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계 물론 창구로만 지금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창구만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당분간에 좀 약간의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뭐 매수한 종목 중에서 뭐 특징적이다 할 것은 뭐 대림산업과 뭐 레버리지 정도가 되겠는데 외국인의 포지션이 참 지금은 확인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는 것은 국내 증시를 좀 팔고 나가겠다는 건데 또다시 뭐 해지 형식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레버리지를 샀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아직 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방 지지라고 약간 테스트 해보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황규섭 팀장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전략 측면에서요. 미리 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일단 뭐 장을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었고 개별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개별주 정도 죄송합니다. 개별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시장이 좀 끝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제가 뭐 한마디로 준비한 것도 FOMC 회의인데요. FOMC 회의 이후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임기 자체가 별로 얼마 남지 않았죠. 레임덕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항상 버냉키 의장은 시장에 선물해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 그렇게 큰 실망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기 전에 시장을 흔들어 놓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이긴 하지만 그 출구 전략 자체를 자기 임기 내에 확실히 시행하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이후에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는 계속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속도 자체는 완급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좀 매수를 조금 덜 먹더라도 반등하는 김이 확실히 나오는 거 보고 좀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FOMC 회의까지 관망하자라는 전략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외국인들 또 한 300억 정도, 400억에 이어서 300억 순매도했었는데 셀트리온 많이 팔았고요. 파트론, 덕산 하이메탈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오스텔 임플란트 사더라고요. 게임빌도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사줬습니다. 오늘 반등 주고 있죠. SM도 산 게 아주 특징적이네요. 기관 매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일에도 100억대 안 된 아주 쬐끔 샀는데 이게 쬐끔 순매수한 것처럼 보이는 게 판 종목이 많아서인 것도 같습니다. 게임빌을 어제 100억 기관이 던졌고요. 그 밖에 2분기 실적 안 좋아 신저가로 밀어버린 주체도 기관인 것 같습니다. SM 세 번째로 팔았습니다. 컴투스를 게임빌과 함께 던졌네요. 네. 뭐 간단하게 좀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이제 엔터와 같은 유용주를 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게임 엔터와 같은 유용주를 매도를 했다는 게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관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듯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 어떤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쪽이 힘이 세진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떤 힘이 세지는 주체 쪽으로 따라가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한마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코스닥은 54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CDS 프리미엄을 좀 체크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CDS 프리미엄에 대해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말 그대로 그 국가 부도 지수인데요. 뭐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그날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4월달에 CDS 프리미엄이 86까지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번 6월달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92까지 이미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 이유가 이런 그 CDS 프리미엄 동향에서도 충분히 체크가 좀 가능합니다. 그땐 반대로 CDS 프리미엄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40포인트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09년 5월 달에 저항을 받고 난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저항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무조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540포인트였던 지지 여부 체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 황규섭 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최명석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먼저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마이너스권의 종목이 4종목입니다. 게임아이가 마이너스 4%, TJ미디어가 마이너스 7%, 멜커스가 가장 많이 밀리네요.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흥철강이 플러스 7%대의 수익률, 반면 아비코전자는 마이너스 7%, 이외의 종목 모두 마이너스 3% 내외고요.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신규 종목이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명석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에 관한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석 소장입니다. 네,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해주시죠. 네, 그 5종목 모두 다요. 2주간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밀린 것 뿐이고, 방금 그 메커스가 좀 많이 밀렸는데, 장중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종목 모두 다 들고 가시고요. 문제는 광명전기인데요. 현재 광명전기가, 어제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 이 시점에서 추천을 해서 약 상한가가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수익을 줬다가 남북한 대화가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남북한이 눈치만 볼 뿐 사실상 북한이나 남한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어제 남북한 대화를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남한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이 빨리
대화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광명전기는 급등주입니다. 제가 위에 한 25% 정도 났을 때 절반 매도를 드렸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수익권인데요. 앞으로 남북대는 성사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포트는 한 5%, 7% 평균 빠졌고요. 뭐 그러는데 광명전기는 현재 수익이 났고 그러는데요. 현재 2주간 시장이 많이 밀렸을 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모든 종목 3년 이상 매출 및 영업이익 양호하니까요. 모두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선 멘토님과 함께 포트에 대한 대응 전략과 AS 살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오르곤 있지만 매수 창구 쪽에 외국계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 강도는 떨어졌지만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980선 중반에서 꼼짝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에 계시는 우리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 이 QE 축소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텐데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요. 모두 다 금리 올라갈 것을 준비하라라는 아주 심각한 언급을 하셨다고요. 우리도 어제 금통에서 금리 동결했는데 향후는 오히려 금리 인상 전망 쪽이 나오더라고요. 금리 인상은 준비하는 건 맞겠죠. 근데 시기가 문제겠죠.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 이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정말 그 제이미 다이먼이 원하는 것처럼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채권이 투매가 되고 신흥국 통화가 투매가 되고 또 주가에 급락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만간 이제 양적 완화 종료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수그러들 거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일단 요번에도 느끼시겠지만, 하지도 않은 양적 완화가 종료 가능성을 제기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넘게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일주일 만에 거의 상당히 많이 빠졌죠. 120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 말이 120포인트지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진 경우가 드뭅니다. 이건 뭔가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벤 버냉키 의장이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로서 임기를 마무리한다면 일주일 만에도 이만큼 빠졌다면 그가 임기 동안 양적 완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살려냈던 부분이 단 몇 개월 만에 앞으로 남아 몇 개월 만에 치적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양적 완화 종료가 그 사람한테는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앨런 부의장이 대표적인 그 벤 버냉키와 함께 2차 대전 이후에 큰 비둘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만약에 차기 집권을 한다면 전임자의 정책을 바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보는 견해가 맞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기 끝나고 난 후에 옐런이나 그 다음 임기자가 아마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옐런 부의장 같은 사람이 이번에 된다면 그러면 양적 완화는 계속 진행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FRB 의장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해가 항상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중수 하는 총재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한 5개월 동안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그 수장의 의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만약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만두고 다른 의장이 비둘기 개파라면 그가 주장하는 거, 뭐 옐런 같은 사람은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는 지속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음 주 FOMC 회의 때는 지금까지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설랑설레하는 얘기들을 정지부를 찍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오는 FOMC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FMC 관련해서 시장 전략은 잠시 후에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미국과 리더십을 비교했을 때 좀 뭔가 아마추어 같다라는 얘기도 조금 전에 좀 나온 바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다. 세 번째 화살도 별로 신선하지 않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네요. 지금 그 세 가지 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재정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 가져가고, 이건데요. 이게 예전에 그 2010년도에 하토야마 정부 때도 신성장 전략 2010에 포함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노다 총리가 하면서 2012 회생 전략,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던 얘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도 이거를 진행하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경기는 계속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왜 그 영향을 받았냐면 결국 미국의 영향이 컸지 않느냐. 미국이 계속해서 양정화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일본이 과감한 정책 같은 것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정부 정책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성장 전략에서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만 만약에 정말 해결한다면 일본 장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법인세가 38%가 되거든요. 이걸 반토막으로 떨어뜨린다면 가능하죠. 그렇다면 홍콩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자국 내 어떤 투자가들이 결국 그 일본 내에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해결한다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그 금융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수를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세를 내리면 세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어떤 정책이지만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 시점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FMC입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시장을 좀 달래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신흥시장의 전반적인 외인의 어떤 작은 빼내기, 엑소더스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연준 FMC 회의가 다음 주에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도 엄한 소리 하거나 정말 중도적인 입장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반기 내에 그동안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도 있고 시장의 경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벤 버냉키 의장 입장으로서는 정말 임기를 마무리 얼마 안 남겨놓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아마 지속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쐐기를 박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준 내에 있는 1조 달러 현금입니다.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주고 돈을 다시 0.25%의 금리를 주면서 돈을 FRB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어차피 충족을 2%를 해야 된다면 이 돈을 풀어주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손을 한번 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번 FMC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월봉상에서 외봉으로는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쌍봉을 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상승이 많이 남아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 FMC 회의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895선 그냥 시가 정도이고요. 삼성전자 상승폭도 1%가량 그대로입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약간 줄면서 약간은 불안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